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어느새 가정의 달 5월에 들어섰습니다. 서서히 기온도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화사한 보라색 자카란다도 곳곳에 피게 되면서 온통 화려한 색깔로 물들일 것입니다. 올해 졸업 시즌을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은 지난주 유타주의 대표적인 BYU 대학이었고 졸업식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진정 여름도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커지고 다가오는 졸업 시즌에 참석하는 식구들의 움직임도 곧 따를 것입니다. 타주의 아이들 학교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졸업하는 자녀들을 보러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부푼 마음으로 오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졸업생을 둔 모든 가족들에게 한없는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작은 실수, 교육자의 노력, 전쟁 장기와의 여파, Unsolved Mystery, 그리고 직장 동료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텍사스주의 모습인데요. 한 부츠 스토어에 들어가던 50대 후반 백인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리춤에 권총을 챙기고요. 스토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인데요. 어린 치어리더가 실수로 남의 자동차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총을 맞은 사건도 있었고 과연 이런 것을 보면서 앞에 말한 건장한 남자 성인이 무엇이 두려워서 스토어 안에 들어가는데 총을 소지하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만 전국적으로 최소한 4명이 작은 실수로 남의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서 총격을 받은 것이죠. 이 중 1명은 사망했고요. 2명은 부상당하고 또 자동차에는 여러 발의 총구멍이 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는 이렇게 여유가 없어지고 본인만의 스페이스를 주장하고 고수하면서 도무지 언제부터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이렇게 쉬워졌는지 고개를 흔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65살의 남성이 실수로 남의 집 드라이브에 잘못 운전하고 들어간 20대 여성에게 총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캔사스시티에서는 84살 먹은 노인이 작은 실수로 남의 문을 두들긴 16세 소녀에게 총을 2발이나 발사한 일이 벌어졌고 또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43살 먹은 남성이 19살 먹은 인스타카 딜리버리 운전사와 그의 18살 여자친구에게 총격을 가했는지 이 모두 이해하기 너무 힘든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총기 소지가 미국에서 너무 쉬운 데다가 두 번째는 너의 공간을 지키라는 잘못된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세 번째는 총기라는 것을 self-defense로 잘못 마케팅하는 이유, 또 점점 더 많은 숫자의 미국인들이 특히 공화당인 경우가 높은데 본인의 뒷마당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갤럽이 내놓은 숫자가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에 본인이 사는 커뮤니티에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믿는 공화당 비율이 38에서 73%로 뛰어올랐고 그런가 하면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같은 기간의 증가 비율이 5% 정도로 상승한 4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73과 42를 비교할 때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 가장 크게 벌어진 차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숫자적으로 그럴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라는 소위 Stand Your Ground 법을 시행하는 주에서는 지난 2년 사이에 총기로 살인 비율이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해서 무려 55%나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는 정치적으로 우측 성향 공화당 리더들과 추종자들이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이 이민자들과 시위자들이 미국의 평화를 붕괴시키고 위협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조건 반복적으로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여기다 미디어, 매개체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측 성향의 방송국들은 범죄를 다루는 비율이 한층 더 높았고요.
지난 3년간 팍스 뉴스 앵커들이나 프로그램 게스트들은 범죄를 다루면서 뱉어내면서 이런 범죄의 비율이 MSNBC에 비해서 무려 79%나 높았고 CNN보다는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텍사스 텍 유니버시티의 형법 학장인 제프리 콘 교수는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두려움, 또 패러노이아, 오해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면서요. 현재 미국 내 총기를 소지하는 데 앞서서 어떤 교육도 필요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본인도 예전 군인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 총알을 만지기까지 일주일 이상 교육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화당이라고 말하는 한 시민인 커티스 코트니 씨가 있는데요. 이번엔 이런 문제를 두고 단연코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출판사를 오래 운영하다 은퇴한 코트니 씨는 현재 미국에는 불법으로 사는 일리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하면서요. 조그만 타운인 이곳에도 최근 들어서 오스틴 같은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올해 70살인 코트니 씨는 치어리더에게 총을 쏜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인이 총을 소지해야 한다는 데는 한 번도 꺼리낌 없이 그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분은 TV에 나오는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나 시카고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두 컨트롤을 벗어난 정도라고 지적하면서요. 현재 범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집트의 나일강에 가서 살라고 불평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을 소지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고요.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달 초 캔서시리에서 16살 먹은 흑인 소녀, 형제를 찾느라 이 집 저 집 둘러보다가요. 한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잘못 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에 맞은 것이죠. 그때 당시 총격을 가한 사람은 84살의 백인 앤드루 레스터였습니다. 레스터 씨가 경찰에게 말한 것은 16살짜리를 보고 죽을 것까지 두려웠다고 말했는데 scared to death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레스터 씨의 손자인 28살의 클린트 루드윅은 이것은 완전히 두려움과 패러노이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24시간 팍스 등 뉴스에서 온통 흘러나오는 소식들 이런 것을 보고 살면서 모두 미국을 나누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미국인 현재 두려움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늘 말해왔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이런 채널에 고정된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할아버지는 현재 멕시코 국경에 몰려있는 마이그런트 어린이들 이런 것이야말로 미국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라고 늘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수계의 사람들이 완전 희생양처럼 뒤집어쓰고 있다고 본인의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선전 문구들 대부분이 미국인 생활에 위협적이라고 할아버지는 늘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주 시골 지역인 헤브론에서는 케일린 길리스와 친구는 실수로 남의 드라이브웨이에 들어갔다가 케빈 매나한 씨에게 총격을 당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컨트랙트인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웃은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살인자 타입은 아니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곳에서 공화당 카운슬맨인 조지 플린트는 이 모든 것이 TV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본인 프로퍼티에 들어오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총격을 가하고 쫓아내는 것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조그만 실수로 총을 맞는 세상이 되어 정말 막막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소셜 워커이자 학교 총기 난사 생존자인 제리 스파비시 얘기입니다. 이분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개발해냈고요. 그가 내놓은 방식이 학생들 간의 연결을 도와주고 결과적으로는 따돌림, 괴롭힘, 이런 불림 당하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외톨이가 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해진 아이들이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을 없애주고요. 결국 끔찍한 교내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빈도수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카운슬러이면서 선생님이었고요. 미네소타주 콜드스프링의 리코리 엘리멘터리 스쿨 전 교장이었던 스파비시인데요. 그는 2003년 당시 그가 속해 있는 학군에서 그의 전 학생 중 한 명이 총기 난사를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찾는데 그의 나머지 인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발해낸 방식인데요. 그의 수년 동안 교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결론은 이런 교내 총기 난사를 예방하는 데는 학생 카운슬링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파비시는 여러 개의 비영리 클래스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그 중에서도 일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개발, 또 정신적인 프로그램인 그 이름이 허들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앱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교육자들이 교실 내 모든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연결되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것들은 신체적 움직임으로 활동적인 것들이 늘어나고요. 또 적절한 숨쉬기, 한층 더 좋은 아이들 간의 관계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허들업 웹사이트는 3개의 초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건강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장려되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참여하는 이 접촉의 적절한 숨쉬기, 이것이 정신건강의 기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특이한 점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모두에게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적용한 수백 개가 넘는 교실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에는 불링을 완전히 배제했고요. 학생들 사이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 형성이 역력히 나타난 것입니다. 스파비시는 개인적으로 교내 총기 난사를 벌인 학생과 인터뷰를 가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총기 피해 학생이 숨 거두기 직전 경험을 통해서 이 분야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총을 쏜 학생이 바로 제이슨이라는 학생인데 이 제이슨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 학생이 마지막에 선생님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남은 인생 무엇인가 하시려면 본인이 저지른 이런 비극이 절대 되풀이되지 않는데 신경 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마음을 먹었고요. 이런 문제는 제이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약속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총에 맞은 피해자 세스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는 결국 생존의 가망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기계를 끄기로 마음먹는 순간 같이 했습니다. 이 순간은 본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 일에 꼭 본인의 남은 에너지를 모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와 개발 끝에 그가 말하는 교내 총기 난사를 두고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학생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kid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학교 커뮤니티 안에 한층 더 연결되어 있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에 말한 총을 쏜 제이슨 같은 경우도 엘레멘터리 스쿨 당시를 말하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이 리세스 동안 그는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늘 숨어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가 없이 혼자 서 있는 사실을 누가 볼까 숨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더 큰 따돌림을 받게 되고 더 힘들어져서 그래서 숨어 있어야 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스파비시는 학교 운동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제이슨 하나 문제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매 쉬는 시간마다 똑같이 행동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움을 발견한 스파비 씨는 이런 인비지블 키즈를 돕는 방법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학군을 떠난 후 전국을 돌면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 자폐증 아이들, 자살을 시도해본 학생들과 모두 대화를 갖고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한 결과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게 느끼고 모두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교실 커뮤니티를 만들지, 그렇게 해서 절대 이런 인비지블 키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 인비지블 키즈는 어디든지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천 개의 교실을 둘러보았고 분석을 했더니 각 교실마다 평균적으로 3명에서 4명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주 클리어했습니다. 이런 인비지블 키드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하나가 되는 클래스룸을 어떻게 형성할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해답은 학생들은 공동으로 움직이면서 신체적인 접촉하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적절한 숨쉬기. 이것이야말로 교실 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최고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교실 안에서 적절한 터치, 접촉, 이런 것은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학생들을 참여하게 해줍니다. 이런 접촉은 아주 최소화, 미니멀하고 적절한 정도의 컨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서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실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 학생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점이 처음에는 이런 게임을 처음 시도했을 때 물론 일부 학생들은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몇 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세션이 지나고 나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키즈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스파비시 주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우의 한 전당포의 모습인데요. 전당포 폰샵에 40살의 얼렉산드라라는 여성입니다. 깔끔한 모습의 울 코트를 입은 여성인데요. 그동안 전당포에 맡겨놓은 본인 재봉틀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듯이 수치심에 성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당시 14명의 종업원이 있는 회계 사무실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곧바로 해고됐죠. 그리고 난 후에 한참 동안 도저히 정규 직업을 제대로 찾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은 다 바닥이 나고요. 현재 수도 키우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녀의 소지품을 하나씩 들고 전당포를 찾곤 해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유지해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고 그동안 맡겨놓았던 물건을 몇 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찾은 재봉틀을 가슴에 쥐어든 채 전당포를 빨리 떠나는 얼렉산드라 씨는 그것 외에도 거기에 잡혀있는 셀폰은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당포의 캐셔에 앉아있는 한 남성은 두꺼운 전당포 유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바쁜 날은 어떨 때 셀폰을 비롯해서 집에 소유하고 있던 가정용품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알렉산드라 씨처럼 여유 자금이 생긴 사람들은 2주 안에 돌아와서 이 놓고 간 물건을 찾아가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수많은 소중품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은 물건들은 폰샵 뒤편에서 되팔게 되는데요. 그 진열대 안에는 수많은 셀폰과 시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폰샵의 캐셔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동시에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 실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당포 앞의 모습은 우크라이나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빈곤 상황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현실은 겉으로 얼뜻 보기에 믿어지지 않는 키우의 바쁜 식당과 바에는 테이블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붐비는 것에 비교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빈곤층은 2020년 5.5%에서 24.2%로 크게 늘어나면서 무려 71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은 외딴 시골 지역에 갈수록 최악의 여파를 입고 있는데요. 2022년 말에 실업률 공식적으로 36%라고 나왔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26.6%로 나와 있으니 이 모든 수치는 시간이 가면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전당포 폰샵의 주인인 스테파노프 씨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 중에 음식 가격이 제일 비싸고요. 이어서 가솔린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싸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런 가격들은 40에서 50%가 뛰었다고 하는데 전쟁 이전에는 슈퍼마켓에서 우크라이나 돈 단위로 200허르비니아를 썼다면 이제는 400에서 500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힘들고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무료로 나누어주는 음식에 의존합니다. 키우의 외곽지역 작은 마을 어르핀에는 전쟁 초기 치열한 폭격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다리는 다 끊기고요. 이재민이 줄줄이 나온 곳인데 제대로 모습이 남아있는 건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전쟁의 폭격은 사라지고 현재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경제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 교회에서는 6개 보급센터가 마련되어 가지고 무료 빵이 제공됩니다. 이곳에는 매일같이 500여 명이 빵을 받으러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텐트 안에는 기부된 신발, 옷, 어린이 장난감을 나누어 주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옷을 이거저거 찾고 있는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베로니카는 말합니다. 어떤 날은 있는데 오늘은 우유가 없다고 울상을 짓는데요. 베이비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그녀 같은 스토리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30살인 베로니카는 이 전쟁 이전 소매 스토어에서 일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전쟁이 나고 직업을 잃었고요. 가족들과 스페인에 6개월 동안 피난을 갔었는데 거기서 모아놨던 돈은 다 쓰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지만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남편이 일하고 있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버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예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먼트 렌트와 겨울에 필요한 히팅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교회 오피스에서 비탈리 콜렌식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눠줄 빵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5일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 어려워 무엇이든 돈만 준다면 서로 일하려 한다고 합니다.
주는 돈 액수에 무관하게 너도 나도 일만 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람이 몰려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경제가는 앞으로 이런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커뮤니티의 지원 없이는 상황은 이겨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GDP의 30%가 하락했다고 말을 하면서요. 보통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항구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앞에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26%까지 겹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받는 샐러리는 전혀 변동이 없으면서 이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돈의 가치는 형편없이 하락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앞에 말한 얼핀에 빵을 얻기 위해 늘어선 줄은 뱀처럼 꼬불꼬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빵에 새겨진 단어가 빅토리라고 써 있는데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 무료 옷을 걸어놓고 있는 58살의 자원봉사자 라리사 씨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특히 젊은 층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나마 본인 같은 노년층은 국가에서 펜션 플랜으로 적지만 한 달에 $50 정도 조금은 도움을 받지만 직장을 잃고 아이들까지 키우는 상황의 젊은 세대들 현재 상황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점점 늘어나는 빈곤층이 하다못해 이제는 전당포를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1981년 벤처라 카운티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레이첼 젠데하 씨는 알몸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의 친오빠인 로이 로드리게스는 매년 1월 18일이 되면 그날이 동생 사망일인데요.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업데이트를 물어보면서 범인 체포를 절대 늦추지 말라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리고요.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왔습니다. 이러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은 누가 딸을 살해했는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나셔버렸고요. 오빠는 그 지역을 도저히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2년이 지나고 그녀의 가라데 사범이었던 토니 가르시아가 살인자로 지난 2월 9일 레이첼의 시신이 발견된 옥스날드에서 체포됐습니다. 올해 68살이 된 가르시아는 이전 미 해군 출신입니다. 근데 가르시아는 알고 보니까 레이첼 살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성 리사 겐덱 살인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오빠 로이 로드리게스는 동생이 또다시 한번 죽은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가라데 스튜디오를 앞을 지나곤 했던 곳인데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이죠.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현재 가르시아는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젠데하스와 리사 겐덱 살인자 추적은 벤처라 카운티의 수많은 형사들을 거쳐왔고요. 수십 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Unsolved Mystery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단서를 잡기도 했고요. 수사 과정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반복되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정크 사이언스 근거로 다른 사람을 체포하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DNA 수사, 지네틱, 유전자를 이용한 과학적 수사가 도입되면서 이전에 불가능했던 콜드 케이스들이 상당수가 풀리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많은 케이스 수사에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를 불러넣고 있습니다. 토니 가르시아는 비교적 조용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인과 아들과 함께 옥스너드 지역의 단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근방의 플로레스 브라더스 켄포 거라데 스튜디오에서 사범으로 일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인기가 좋고 좋은 인스트럭터로 알려져 있는데 검은띠 4단으로 페이스북에도 그의 페이지를 보면 사범이란 시프 톤이란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포스터 홈에서 성장했고요. 학창시절 풋볼과 레슬링을 했습니다. 1980년 해군에 4년을 근무했고 포인트 머구에서 항공기 메캐닉으로 일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에 한 번 DUI와 절도 혐의로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에 체포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날 경찰이 체포하러 가라데 스튜디오에 들이닥쳤을 때 많은 동료들은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가르시아는 아이들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시아는 한때 본인 온 스튜디오를 운영했다가 2005년 심한 자동차 사고 이후 뇌 손상을 입은 후 플로레스 브라더스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가라데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식당 요코즈나의 식당 주인도 흔히 보는 노멀 가이였다고 말을 하면서요. 지난 17년 동안 매주 한 번씩은 와서 저녁을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토니 가르시아의 어두운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곳 사건 현장에서 나타난 DNA 샘플들과 수십 시간 조사 끝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라데 스튜디오의 공동 주인인 로리 핸드릭스도 100만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첼 젠데하스는 그때 당시 20살의 싱글맘이었습니다. 카마리오에 거주해왔고 오빠와 아파트먼트를 같이 쉐어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와 레이첼은 또 다른 남동생 마크가 속해 있는 밴드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끝나고 오빠는 집으로 곧장 가고 레이첼은 헌팅턴즈라는 클럽에 잠깐 들려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레이첼은 베이비시터와 대화하는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베이비시터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소리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니 여동생이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레이첼의 시체는 발견되었고요. 베이비시터를 내려주고 자동차는 집에 파킹되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간 시간은 흘러가고 도저히 단서도 잡지 못해 로이는 결국 TV쇼인 Unsolved Mysteries에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스토리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성 리사 겐덱은 21살에 하이스쿨을 중퇴하고 커네리컷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겨왔습니다. 로컬 옷가게 두 군데서 일을 했고요. 그녀가 살해된 날도 공교롭게 같은 클럽 헌팅턴즈에 그 전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수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획기적인 방식, Genetic Genealogy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알려진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를 체포하는데 이 방식이 사용되었는데요. 벤투라 카운티 조사팀 멤버였던 스티븐 로즈는 이런 디앤젤로 케이스를 보면서 유전자 방식이 이 두 케이스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이첼 케이스에는 범인의 정액이 있었고요. 리사 케이스는 그녀 손톱 아래 DNA 검사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는 범위를 좁혀가기 시작했고 범인이 1981년 당시 17살에서 41살 사이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범인은 벤투라 카운티에 거주하고 군인, 밀리터리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팀은 뉴멕시코 출신의 카스미로 가르시아라는 남성 이름이 옳은 것을 발견했고요. 그는 7명의 자녀가 있고 이 중에 5명은 아들이고 그중 1명이 네이비에 조인했고 1981년에 포인트 머구에 발령이 난 기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토니 가르시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확률이라고 97%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조사팀은 가르시아의 DNA를 얻기 위해서 그를 미행해 왔습니다. 집과 가라데 스튜디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르시아 자동차 손잡이를 조사하는 영장 워런티가 나오고 가라데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의 2005년형 혼다 손잡이에서 샘플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손잡이에서 나온 DNA는 가르시아와 또 다른 남성 2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들이 한 번씩 이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가라데 스튜디오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할아버지가 된 토니 가르시아. 이것을 보면서 로이 씨는 이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번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범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의 죗값을 치르게 되는 날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미국인들 중에서 오직 20%만이 직장에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좋은 직장 동료가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안정과 장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친구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최고 동료를 갖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일하는 데 만족감이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최근 갤럽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도 직장 내 마음이 맞는 동료는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의 중요성이 증가한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번 팬데믹은 모든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계 종사자 같은 필수적 종사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이럴 때 마음을 같이 하는 동료, 직장 동료로 인해서 사회적, 정신적 지지를 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맞는 직장 동료의 중요성이 더 증가한 것이죠. 이런 예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경우 이번 팬데믹은 모든 것을 몇 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을 같이 하는 직장 동료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충고는 절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안정을 찾게 해줍니다. 앞에 말한 대로 갤럽이 내놓은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직장 내 마음에 맞는 친구, 동료가 있는 경우 직업의 임무 수완 능력이나 성공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즈니스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커스터머를 대하는 자세나 또 직장의 모든 파트너들과 협조 능력의 향상, 더 짧은 시간에 임무 완성도가 증가하고요. 또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비율도 감소하고요. 창의적이고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더 늘어나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한층 더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 간의 밀접한 관계 유지는 직장 내 변해가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또 더 이런 격동적인 변화가 더 일어날 텐데 이런 현실에 더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본인 건강과 웰빙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어떤 경우는 난 일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지
사회적인 관계에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재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토픽을 두고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직장 안에 친구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직장 안의 만족도와 성취 능력을 두고서도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고 거기다 본인의 웰빙도 아주 증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것은 번아웃의 위험도를 낮춰주고요. 정신건강을 한층 더 맑게 유지시켜주고 충격적인 경험의 빈도수도 낮추어주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줄 확률도 높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연구들은 스페인,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이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다 반대 상황을 보면 직장 내 외로움, 이것은 본인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강조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우울증, 두려움, 심장질환 등을 놓고 볼 때 이것을 비유해 놨는데요. 마치 하루에 15개 피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실제 직장 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는데 직장 안에서 특히 고위층에서도 76%가 다른 간부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의 형성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58%는 직장 내 사람들과 관계는 깊이가 없는 형식적인 관계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거의 대부분의 미국 직장인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죠. 매일 8시간을 최소한 보내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외로움이 문제인 경우 이것을 절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죠. 사실 직장 내 동료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은 아니어도 마음이 비교적 맞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기만 한 것으로도 프로페셔널한 분위기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또 직장 생활에 안정을 제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셜 서포트를 말하면 보통 정신적인 서포트를 생각합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일 마치고 동료와 맥주 한잔에 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좋은 예인데요. 이런 서포트는 사실 상당히 다양한 방법과 모습이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옆에 동료가 와서 도와준다거나 어떤 고민 상황에 본인 의견이나 충고를 해주는 것 등 또 심지어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을 때 일찍 퇴근하라고 기꺼이 도와주는 매니저의 한마디 또 직장 경험이 많은 동료가 이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등등 이 모든 것 직장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는 인생 끝까지 나누는 친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동료가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직장 생활, 사회의 한 멤버로서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일 당장 하루아침에 오피스 전체를 걸어다니면서 모든 것에 얼굴을 들이밀고 참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깊이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친구 숫자만 많은 사람보다는 몇 명 되지 않아도 깊게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한층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작은 적게 해도 무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비슷한 스타일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 내에서 마음에 맞는 동료가 이미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럭키한 사람입니다. 직장 안에서 마음에 맞는 동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아주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가 있다는 것은 많은 좋은 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회생활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힘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쁜 하루가 끝나고 가벼운 분위기로 동료와 공유하는 시간이야말로 정신건강을 아주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넘치게 일에 전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좋은 성과가 따를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 동료를 찾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늘 마음을 열고 임하는 자세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